오늘의 작품은 커트 보니것의 제5 도살장입니다. 20세기 1, 2차 대전을 겪은 인류는 전쟁에 관한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를 사는 이들은 그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지만 21세기에 태어난 세대는 전쟁의 경험과 기억이 소설이나 영화의 소재로나 쓰일 법할 정도로 느낄지도 모릅니다. 물론 국지전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있지만 인류는 지금 유례없는 긴 평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공포영화는 늘 영화의 첫 부분을 단란하고 평화로운 한 가정을 클로즈업 시키며 시작합니다. 곧이어 평화를 뚫고 유혈이 낭자한 끔찍스런 장면들이 쏟아지죠. 현실도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인류에게 세계대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했는데요.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들은 연일 전쟁 사항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다시 인류가 세계대전을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모니터 밖으로 스멀스멀 기어올라옵니다. 작가 커트 보니것은 1969년에 제5 도살장을 출간합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중이었는데요. 미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의 갈등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베트남 공산정권 붕괴를 목표로 베트남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반전 시위와 반전 여론으로 들끓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2차 대전에 직접 군인으로 참전한 보니것이 제5 도살장을 출간하자 그것은 반전 소설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커트 보니것도 이 책을 가지고 반전 시위에 직접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제5 도살장은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 폭격을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일본의 히로시마 핵폭탄 폭격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만 2차 대전 독일의 드레스덴 폭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였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 작품은 실제 전쟁이 인간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전쟁에선 인간의 폭력성이 만개하고 인간적 삶이 박탈당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고 곤두박질 칩니다. 전쟁의 의미와 이유도 모르는 무수한 죽음들과 직면하게 되죠. 국가를 위한 싸움이지만 국가가 아닌 무고한 개인, 나약한 개인이 고통을 받습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왜 싸우는가? 이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작가인 나와 옛 전우 버나드 오웨어는 1967년 동독의 드레스덴을 다시 방문한다. 오웨어는 펜실베니아 지방검사였다. 나는 케이프코드 작가이다. 작가인 나는 가끔 술을 마신 날엔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거는 술버릇이 있다. 그 과정에서 오웨어와도 연락이 닿은 것이다. 둘은 전쟁 참전 시 이등변 보병 정찰대였다. 전쟁 때 함께 포로로 잡혔고 드레스덴 폭격이 있었던 그때 그들은 그곳에 있었다. 작가인 나는 오웨어에게 자신이 드레스덴 폭격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며 기억을 좀 도와달라고 한다. 나는 전장에서 집으로 막 돌아왔을 때 드레스덴 파괴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드레스덴도 2차 대전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범하고 오래된 늘 있어온 전쟁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작가 나는 2차 대전의 경험과 드레스덴 폭격에서 살아남은 경험을 하나의 소설로 완성한다. 소설의 주인공 빌리 필그림이다. 그는 이제 21살로 군 목사 보조인 군종 사병으로 참전한다. 흰 머리가 듬성듬성 있고 키 크고 근육질이 아닌 허여멀건 약골인 그는 전혀 군인으로서의 육체적 정신적 자질을 가진 자가 아니다. 그는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쫓기며 독일군 방어선 뒤편에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함께하던 나고병들이 삶을 포기한 그를 두고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 그와 함께했던 18살 롤런드 위어리가 동료를 살리는 영웅처럼 행사하며 빌리 필그림에게 가혹한 폭력을 가하며 끌고 다녔다. 그들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위어리와 나머지 나고병들은 총살당하고 빌리만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된다. 그리고 그는 작가 나와 함께 폭격이 있던 날 드레스덴에 있었다. 대지 도축장을 개조해
포로시설로 만든 제5 도살장의 고기 저장고에 있었기에 그는 무자비하고 엄청난 폭격 속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우습게도 그때 함께 살아남았던 늙은 고등학교 선생 에드거 더비는 죽었다. 폭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시와 묘지서 찻주전자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약탈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했다. 빌리 필그림은 고향 일리엄으로 돌아와 다니던 거만 학교에 다시 다닌다. 거만 학교 소유자의 딸 발렌시아와 결혼하게 된다. 그는 장인 덕분에 교정 렌즈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많은 돈을 벌고 사업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낸다. 그들 부부에게 딸 바바라와 아들 로버트가 있었다. 그들은 성장해 아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바바라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 그즈음 빌리는 거만사 동료들과 함께 탄 비행기가 추락했지만 그 혼자만 살아남았다. 게다가 그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아내 발렌시아가 충격 속에 배기장치가 빠진 차를 운전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그만 죽게 된다. 비행기 사고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한다. 딸 바바라는 그를 걱정하여 의사에게 데려간다. 그것이 정신적 문제 때문인지 그의 말대로 진실로 외계로부터 온 이들에게 납치당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 어쩌면 그가 광적으로 빠져있는 공상과학 소설가 킬버트 트라우트의 소설 때문에 머리가 뒤죽박죽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에게 정신적 환각 증세가 찾아올 때쯤 1967년 딸 바버라의 결혼식 날밤 트랄팔마 도어인들이 그를 납치했다. 그때부터 그는 시간에서 해방되어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빌리 필그램은 시간에서 풀려나면서 여러 시간대를 다니며 자신의 출생과 죽음을 여러 번 보았다. 삶에서 경험한 무수한 기억과 사건들의 시간대에 그는 무작위로 드나든다. 전쟁터에 있는 그의 모습, 자신의 결혼식, 아내 발렌시아와의 첫날 밤, 드레스덴의 폭격과 사건들, 트랄팔마 도어인들에게 납치, 트랄팔마 도어로 납치된 지구의 유명 여배우 몬타나 와일드헥과의 결혼, 이런 사건들이 있던 시간대를 무작위로 여행한다. 시간의 왜곡을 통한 여행은 순서도 질서도 의미도 없다. 메타픽션은 기존의 소설에서 보이던 플롯 전개와 시점, 소설 방식 등의 형식과 기법들을 거부하면서 현실이 가지는 확실성을 붕괴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소설의 한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메타픽션, 픽션, 허구라는 의미 앞에 메타라는 넘어서라는 의미가 붙음으로 해서 허구를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지니죠. 메타소설을 읽는 독자가 그 허구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계속 오가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기존의 소설은 독자가 소설을 읽는 중에 허구의 세계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 주요 기술이었습니다. 반면에 메타픽션은 그것이 허구임을 의도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허구적 장치나 서사를 통해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해체합니다. 결국 메타픽션은 독자에게 소설이 허구적 사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자의식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설 스스로가 자신이 끊임없이 허구,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 소설들이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확고히 지키는 경향이 있다면 메타픽션은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독자는 허구에 몰입하지 못하지만 현실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합니다. 허구가 너무나 현실적이고 현실이 너무나 허구 같기 때문이죠. 제5 도살장은 이런 측면에서 분명 메타소설적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가 커트 보니것은 다양한 소설적 형식과 기법으로 독자가 허구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소설의 메타소설적 요소를 살펴보죠. 첫째, 소설 제작 과정을 노출시키면서 자신이 메타소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레스덴에서 포로 생활을 한 케이프타운의 작가 나는 1인칭 화자로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작가 나는 드레스덴 폭격을 소재로 쓴 소설을 구상하는 과정과 소설 제작 과정을 독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소설 창작 과정을 노출시키는 것은 스스로가 허구임을 이야기하는 자의식적 경향을 가진 메타 픽션이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케이프 코드 작가의 이야기 안에 그의 소설 빌리 필그램의 이야기가 있는 구조입니다.
케이프 코드 작가 나가 쓴 소설인 빌리 필그램의 이야기와 작가 나 자신의 현실적 경험과의 관계도 모호합니다. 여기서 독자는 작가 나의 이야기에서 빌리 필그램의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또 한 번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현실과 허구의 경계에서 또 다른 허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빌리 필그램의 이야기 또한 읽는 내내 독자에게 끊임없이 현실의 작가와 소설 속의 나라는 작가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여러 겹의 허구와 현실을 오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빌리 필그램이 시간의 흐름에서 해방되면서 무작위로 과거, 현재로의 시간 이동을 합니다. 이 시공간의 이동은 말 그대로 허구와 현실의 경계를 명확히 와해시키는 장치입니다. 트랄 팔머 도어인이라는 외계인의 존재와 시공간의 해방이 빌리에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의 전쟁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빌리는 확고하다고 생각되는 현실의 세계가 시간의 해방을 통해 그 장벽이 파괴되면서 다양한 시간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현실인지 환상인지 의심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없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다중적으로 작가가 메타픽션 소설을 차용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실이 소설보다 더 소설 같다.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별하는 시도 자체가 이미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책의 클라이막스는 가엾은 우리 에드거 더비의 처형이 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엄청난 아이러니잖아.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 그런데 미국 보병 하나가 폐허에서 차 주전자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체포됐지. 그런 뒤에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가 총살대에 처형됐잖아. 소설 초반부 작가 나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거론한 대사 일부입니다. 전쟁 중 이유도 모르고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서 에드거 더비는 작은 찻잔 절도로 재판받고 총살을 당합니다. 도무지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이성과 합리성을 작동시키는 지능을 가졌다 자부하는 인간종의 가장 특출한 특징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납득이 불가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이 작품이 반전 작품이라기보다 인간의 부조리와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번역자의 작품 후기 중 일부입니다. 가장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에드거 더비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라는 부조리와 아이러니 때문에 빌리 필그램의 정신이 무너졌고 동시에 그 부조리를 견디고 받아들이는 트랄 팔머 도어의 철학을 그가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본다. 물론 작품이 부조리와 아이러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역자의 말처럼 반전소설보다 다른 시각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에 대한 참혹함과 흉포함을 여지없이 폭로한 이 소설을 필자는 반전소설로 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한 개인의 삶이 거대 서사에 휩쓸릴 때 개인은 전쟁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하지 않았고 군인으로 참전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대 힘이 작동하면 개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혹자는 국가, 도덕, 종교, 기타 등등의 온갖 허구로 가득 찬 신화적 이야기들로 싸움터에 나가 싸우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때론 그것이 필요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린 과거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과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길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그들의 소식에 전쟁의 끔찍함을 상상하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공포에 떨고 먼 나라 이야기로 보며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양가적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무기를 버리고 타령히 속출하고 있으며 입대를 꺼린다는 이야기, 우크라이나 시민의 상대적 용감함, 러시아의 전쟁 책임과 군 전력의 결핍, 당나라 군대라는 비아냥거림. 하지만 그 비아냥거림을 들으면 씁쓸한 감정이 생기고 사람들의 폭력과 살상에 대한 무감각함에 놀랍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관계는 제쳐두고라도 직시해야 할 명확한 사실은 10대 후반이나 20대를 막 넘은 젊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 우리 아이들이 군인이 되어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품 속 한 대목입니다. 영화라면 프랑크 시나트라와 존 웨인 아니면 다른 매력적이고 전쟁을 사랑하는 추잡한 늙은 남자들이 두 사람을 연기하겠죠. 그럼 전쟁은 그냥 멋지게 보일 테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또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위층에 있는 애들 같은 어린아이들이 나가 싸우게 되겠죠.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그녀를 그렇게 화나게 한 것은 전쟁이었다. 자기 아이나 다른 누구의 아이도 전쟁에 나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리고 책이나 영화가 전쟁을 부추기는데 한몫한다고 생각했다. 옛 전후 오해의 부인 메리가 작가인 나에게 전쟁 영웅을 부추기는 소설이 아닌 그곳에서 희생당한 소년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줄 것을 요청한 대목입니다. 소년 십자군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웅장한 명분을 지닌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개개의 인간 존엄과 일상의 평온함을 지키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도 콩나물 1,500원어치로 아침밥을 하는 누군가의 어머니는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